한생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선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와 그리고 평가 요소 그리고 지원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저희 학부모님들이 큰아이를 키워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처음 고3 입시를 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의 가장 큰 틀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진짜 재미나게 다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선생님들하고도,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학교를 보내시면서 별로 크게 속썩이지 않은 그런 예쁜 아이들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하고는 사실 굉장히 여러 번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종합전형에서는 전형 방법으로 교과와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입니다. 즉 아시겠지만 성적도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사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면접을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종합전형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집 인원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시겠지만 정시를 40%까지 증원하면서 종합전형에서 인원이 좀 감소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전형 내에 하나의 대학 안에, 즉 A 대학 안에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전형의 이원화라고 하는데 이 서류형과 면접형에 대해서는 본 주제 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 학생부에 반영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항목이 몇 개냐, 딱 3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항목별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평가 방식의 변화도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보통 4가지의 평가 요소로 학생들을 평가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평가 요소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를 기반으로 분석할 때에는 이 받빈 평가 방식에 따라 저 평가 요소 3가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2024 서울소재대학의 전형별 모집인원을 보실 건데요. 이 모집인원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들이나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수시를 저희가 6개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6개를 지원할 때 보통 6종합, 6교과, 6논술 이렇게 쓰냐,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전형이 사실 혼재되는 형태이고 사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같이 쓰는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건국대부터 지금 숙명여대 있고요. 그리고 홍익대까지 보통 서울의 15개 대학을 가지고 보면 종합전형에서 15,11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종합전형입니다. 하지만 교과전형에서도 5,000명 넘는 아이들을 선발하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쓰게 되는데 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아이들이 2만 명이 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3학년 부장했었는데 작년에도 저희 학생들이 보통 교과와 종합을 어떻게 썼냐면 보통 3+3 또는 4+2 이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4 정도 쓰고요. 교과를 2 정도 써서 아이들이 수시 6회를 지원할 때 부모님들은 1번부터 6번까지 있으면 몇 번을 제일 고민하실 건가요? 1번 고민하실 건가요? 저희는 5번과 6번을 고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간절하게 가고 싶어서 대학, 애들이 왜 진로 체험으로 대학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꼭 기념품을 사와요.
예, 기념품을 사와서 이 가슴에 명찰 옆에 달고 다닌다거나 왜 배지 같은 거 팔더라고요. 저희 대학 다닐 때만 배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있어요. 또는 파일을 보면 애들이 다 막 서울대 파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선물로 줍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애 있죠? 자, 이거 서울대 연필이니까 아이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리고 제가 써요. 네, 제가 씁니다. 1번과 2번은 사실 많이 고민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거를 말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12년 동안 되게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를 사실 객관적 데이터로 보면 합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결과에는 100%는 없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아이들이 원하는 데를 쓰게 되면 나머지 5번과 6번은 사실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번과 6번은 저희가 모의고사 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이가 진학할 수 있는 대학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위의 대학에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번과 6번을 아이들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쓰고요. 예, 위로 좀 소신 지원하거나 상향 지원할 때 뇌 논술이나 종합 전형을 쓰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톨릭대, 광운대, 뭐 숭실대, 서울과기대 이렇게 있는 학교들을 또 생각해 보니 여기서도 종합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5,000명 넘는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예, 여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윤희재 선생님도 여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여고에 근무하잖아요. 작년에 저희 학생들한테 여대 쓰자고 했더니 애들이 싫다고. 그래서 제가 저는 아들만 키우거든요. 내가 딸이 있었으면 나는 너무 좋아라 하면서 여대 썼을 거다. 니네한테 6개를 모두 다 여대를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나 2개 정도는 여대를 쓰면 너희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대를 보시면 예, 종합전형에서 1,700명이 넘죠. 근데 교과전형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6개 여대에서 우리 여학생들을 잘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안에서 이 아이들이 다닐 수 있고 여대들은 사실 전통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학생들을 열심히 관리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시라면 여기 여학생들도 이제 눈에 보이는데 하나나 2개 정도는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 사실 입결 나오고 나면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 여대에는 선물 보내고 싶다라고 저희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최초 합격에서 하나도 못 붙었는데 1차 추합, 2차 추합 되면서 사실 모 여대에 한 번에 8명이 쭈르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입학처에 전화해서 진짜 엎드려 절하고 싶다. 안 그랬으면 얘네를 어떻게 하냐. 정시로 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사실 여대를 우리가 꼭 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니라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 중에 고려사항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소재 대학들을 갔을 때 몇 개 학교는 좀 빠져 있지만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은 31,559명. 이거는 또 정원 내 전형만 있습니다. 기회균형이거나 사회배려자 전형이거나 이런 정원 외 전형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3만 명 넘는 아이들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에 따르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80%는 재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3들한테 훨씬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에서 저희가 2가지 방법으로 선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첫 번째는 서류 100으로만 선발하는 학교들입니다. 이 서류 100은 이제 학생부밖에 없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원서를 쓰시면 온라인 제공 동의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원서 쓰실 때. 그래야지만 아이들의 생기부가 자동으로 그 대학에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 100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미적용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화여대 미래인재나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처럼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일 때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교들은 입결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보통 서류 100 전형이지만
학과 모집 전형 안에서 의예, 교육학,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과는 단계별 전형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단계별 전형이고요. 1단계로 서류 100으로 선발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입니다. 보통 1단계에 보통 3배수 정도 선발하고요. 많이 선발하는 학교는 5배수에서 7배수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면접의 퍼센트에 따라서 조금 이제 아이들의 입결이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보통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접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 전형 안에서도 보시면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들이 있죠. 고려대 학업우수, 서울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연세대 활동우수형과 국제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변경사항에 따른 모집 인원,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앞에서 맨 첫 번째 장에 저희가 올해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교들을 보시면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530명이나 감소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서울대도 줄어들었고요. 성균관대 학과 모집도 줄어들었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학과 모집으로 줄어든 인원들의 일부가 과학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신설되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는데 숙명여대는 조금 특이하게 서류형으로는 자연계열 애들만 선발하고요. 면접형은 인문계열과 약학부 애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균일하게 나오는 아이들은 그 자연계열이 그렇다라고 하는 학교의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열별로 선발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윤희태 선생님도 설명하시고 이제 뒤에 하시는 김한수 선생님도 설명하시겠지만 올해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우수 전형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중복 지원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그 상담은 사실 학교의 입결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꼭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앙대도 보시면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라고 하는 전형 안에서 인원이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 좀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만큼 정시가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올해 정시 40%를 맞췄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원들이 이동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들으셨죠? 이때 떠올리셔야 될 게 뭘까요?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아이들의 입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을 참고하실 때는 유의해야 되는 점들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올해 면접이 확대되는 학교들이 있고요. 전형이 신설되거나 분리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면접이 확대되는 전형을 보시면 고대 계열적합, 성균관대 학과 모집, 그리고 외대 면접형인데요. 저렇게 50%나 되면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보통 1배수에서, 그러니까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면 1배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붙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면접이 50%나 되면 그 중에 50%는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요, 면접에서 아주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으냐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우리 아이가 또는 본인이 서류형에 적합할지 면접형에 적합할지 이런 구분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서류 기반 면접과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은 재시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를 주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교육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들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왜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면접은 대략 8분에서 10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8분 안에 문제를 풀고 대답을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의 압박에 쫓기면서 이 재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서류 기반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류 기반 면접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기한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본인의 생기부에 대한 면접이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못합니다.
이제 면접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1학년 때 했던 활동들 이런 것들 잘 기억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면접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생활기록부, 자기 활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숙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재시문이 아니라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이 있지만 종합 전형은 일부 대학 그리고 의치한 약학 계열에서 보통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치한 약학 계열의 수능 최저는 따로 정리를 안 했지만 저희 자료집 안에 사실 있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이 받으신 자료집 있잖아요. 이 자료집 안에는 의치한 약학 계열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학들 안에서도 고대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는 4개학 8 수능 최저가 인문계열이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서울대는 지역균형에서 3개학 7입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활동부 수형과 국제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 전형에서 의학과 약학전공, 미래산업 약학전공에서 수능 최저가 완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생활우수자 전형도 인문계열은 작년에 3개 7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3개 8. 왜 이렇게 통일되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 안에서 계열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학은 여전히 자연과 인문으로 계열 구분을 해서 선발하거든요. 그러면서 최저도 인문 자연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앞에 데이터에서 보시면 내신 등급도 한 4등급 때까지는 자연계열 아이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수능 최저도 인문계열 아이들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수학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학통을 선택할 때 수학 1등급이나 2등급에서 퍼센트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능 최저를 인문계열 아이들이 맞출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연계열 아이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입결을 가지고 지원할 때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입결도 사실 공개된 부분이 100% 우리 아이한테 적용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특히 종합전형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청 강의도 하지만 학교 강의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상담 보시는 저희 학부모님들하고도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학교의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 종합전형은 정말 담임선생님하고 학교랑 상담을 여러 번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반영 내용이 대폭 줄었습니다. 자, 1학년 때부터 이미 예고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수상이라든가 자율동아리 그리고 교회 봉사활동 그리고 영재, 그 다음 독서활동 모두 다 미반을 빕니다. 아니 이렇게 반영되는 게 줄어들면 도대체 뭘 갖고 평가할 거냐. 대학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공지된 대로 사실은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023까지는 학생부에서 3번 수상경력, 5번 창의적 체험활동, 6번 교과학습, 7번 독서활동, 8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보이시죠? 올해부터는 5번, 6번, 8번만 남기 때문에 제가 올해 종합전형의 특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학생부의 항목별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번, 6번, 8번의 중요도가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어떤 평가 요소냐면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소개서 1번이 학업 역량이었고요. 2번이 공동체 역량이었고 3번이 진로 역량이었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는 폐지됐지만 지금의 생활기록부 안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보았던 그 세 가지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인데 사실 성취도일 때 부모님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계속 오르기만 했나요?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종합전형을 쓰거나 뭐 교과전형을 써도 성적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아이들은 현장에서 봐도 10%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한번 보고 막 떨어질 때마다 막 울어요. 근데 사실 여학생만 우는 게 아닙니다. 남학생들도 울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이 시험을 못 본으로써 되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이 계속 잘하기만 합니까?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적의 추이도 보고 이 아이들이 한 여러 가지 활동 내용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교과가 기반이 되지만 그 나머지 교과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가지고 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종합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태도가 나쁜 친구들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탐구력인 것 같습니다. 이 탐구력은 뭘 탐구력이라고 하느냐? 교과 수업을 하면서 사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지적 관심이나 좀 적극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유명한 배우가 그런 말 했잖아요. 차려준 밥상을 먹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종합전형에 적합한 아이는 아닙니다. 예, 그 밥상을 차려줬을 때 이 반찬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메뉴는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보면 이런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과학탐구 실험은 1학년 때 A, B, C 예, 성취도만 나오는 1단위짜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학원기를 대체할 아이스박스를 직접 구해오는 적극적인 태도, 열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추가 실험을 하는 성실한 학생이다. 그런데 진짜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예, 실험하는 재미를, 그리고 고등학교에 오면 실험하는 동아리를 들어가라고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수학2는 2학년 2학기 때 교과 있잖아요. 예, 질문을 던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최고 수준이다. 예,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 근데 질문을 던지는 걸 보면 진짜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2학년하고 3학년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2학년 수업을 하면 제가 이제 언어와 매체를 가르치는 국어교사인데 시험 범위에서 뭐 불규칙 활용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친구가 한 명 온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프린트를 내미는데 국립국어원에서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막 변경된 사항을 이 친구가 찾아갖고 온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봐야 된다. 선생님은 문제를 낼 때 표준국어 대사전은 반드시 활용한다. 저는 사실 예시문은 다 국어사전에서 갖고 오거든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진짜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도 몰랐던 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교과서택에 그 부분들을 기록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공부하면서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질문을 던질 때 또는 본인이 탐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생물학과 앞에 친구는요, 자율활동에서 생명과학 원이 보통 2학년 교과에 있는데 2학년 교과에 생물학과 오는 친구니까 생명과학의 특기사항도 되게 좋은 친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2학년 자율활동에서 GMO 효율에 대해서 발표한 다음에 연계활동으로 어떻게 했냐? 자율활동에서 GMO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저 앞에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저 부분을 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냐면 작년까지는 자율 동아리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하는 활동을 이제 다른 내용들로 뭐 아카데미라든가 무슨 탐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아이는 생명과학에서 배웠던 것을 자율활동에서도 활용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수평적 연계라고 합니다. 즉 아이들이 교과 시간에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활동,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이거 다 교육과정이거든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이 모두 다 교육과정인데 그 교육과정 안에서 다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력은 이제 국어 교과인데요. 국어 시간에 다양한 발표 전략을 구상하고 수강생의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수행 과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험 후에 화법과 작문의 다른 과목, 국어를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런데 2학년 때 가면서는 이제 이런 화법과 작문의 다른 과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 친구네 학교는 국어를 하면서 다른 화법과 작문에 연계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 평가를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로 역량은 전공 계열과 즉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그래서 부모님들이 1학년, 2학년 때 요 시즌쯤에 지금은 3학년 학부모님이시라서 이렇게 수시에 대한 설명을 되게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지만 지금 이 시즌에 1, 2학년은 뭘 많이 설명을 들으셨냐면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을 왜 들으신 거냐면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 다음에 성취도,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진로 활동도 있지만 그 교과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수학교육과를 지원한 학생을 봤더니 이 친구는 자율활동에 장애 학생들의 수학학습 방법을 조사한 다음에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를 가진 도움반 친구들도 있고요. 다문화 교육,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 맞춰서 사실은 교사는 다양한 경험성 또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학렬과 통계에서도 보면 자신이 이해한 개념을 주변 친구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한다. 교사는 잘하는 친구들만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 사실 1등급 때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설명하는 거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한테 진짜 선생님의 설명이 잘 들어가야 되느냐, 한 3등급 후반 때부터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이 진짜 착착 붙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즉 상중하에 따라서 이렇게 과제를 선택해서 풀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에 맞는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학생의 학업적 역량도 되게 좋으면서 진로에 대한 역량도 갖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심리학과를 가는 친구를 봤습니다. 자, 심리학과를 가는 친구는 독서토론 활동과 독서토론반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런 독서토론이나 독서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유는 지금 독서활동 상황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를 안 해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책을 읽는 것이 사고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활동할 만한 어떤 주제를 찾는 것도 이런 독서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에서 독서토론 모임을 주도하고 코로나 블루를 주제로 토의를 주도해서 독서를 통해서 진로 탐색을 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는 도서 선정, 독서 토론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친구는 출판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친구인데 그림책을 통해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왜냐하면 심리에는 미술심리 치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아동심리학과를 간 친구를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림을 통해서 심리치료가 된 사례를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른들도, 왜냐면 저희가 현대사회가 사실 어린아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주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그 우울감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된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로 활동을 봤더니 VR 체험에 참여했다. VR 체험에 참여했다는 건 학교에서 있었던 진로 활동일 건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음에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VR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사실 이런 내용들은 방송에서도 다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활동에 보면 부서별 모임에서 심리학 효과에 관한 책을 선정해서 했다.
이 친구는 심리학과로 오면서 독서와 관계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학문별 영향력이 되게 커졌다. 그럼 독서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또는 교과 선택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도 심리학과를 2명이나 붙었었는데 제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독서 토론반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가 관심 있는 심리학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고 탐구하는 과정들이 잘 반영될 수 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런 독서가 쉽지만 사실은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도대체 어떤 아이를 뽑는 거냐, 인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는 거냐인데,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그런데 이 항목들은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친구들이라면 의도하지 않아도 사실 갖춰진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뭐 학급 기장이나 또는 동아리 기장이나 아니면 뭐 조모임에서라도 자기가 나서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들이라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그 종합전형 하는 친구들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 언제 어디서나 보이는 친구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를 지원한 학생을 봤더니 자연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언어와 매체는 사실 전공과 관련된 교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봤더니 모든 활동을 하는데 소외되는 모두먼이 없도록 학습 과제를 친절히 설명해주고 스스로 학습을 나서서 도와줬다. 그러면 전공 관련된 것만 탁탁 챙기는 학생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 안에서 이런 배려심이, 그쵸?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살펴봐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활기록부들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가끔 그런 전화를 하세요. 어떤 교과목에 특기사항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머니 다른 부분들의 내용이 너무 잘 쓰여져서 그러실 수도 있고, 사실 모든 교사가 약속을 하고 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가 몇 분의 선생님이 쓰는지 계산해 봤더니 최소 40명 이상의 교사가 씁니다. 그리고 서류평가는 보통 15분 내외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아이들의 주된 내용들이 이렇게 잘 드러난다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지원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크게 보이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전체 맥락으로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 안에서 보면 이 아이의 우수성이 잘 드러나게 기록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자, A지원자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인데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부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단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얼마나 예쁜 학생이 이렇게 써주셨을까요? 그리고 대청소를 할 때 소외된 친구의 책상이 없어져 난감할 때 그걸 찾아오는 것들. 근데 이게 왜 보이냐면 이 친구가 늘 교실 안에서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쓴 친구 있었거든요. 어떤 학생이었냐면 전학으로 온 학생인데 그 반에만 유독 전학생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학생들이 수행평가도 제출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뭐 이제 물어보러도 가야 되는데 선생님 자리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그 학급회장의 친구가 선생님들의 좌석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었거든요. 남자애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좌석표만 교무실이 어디 자리다라고 해주면 모를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선생님의 그 과목하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의 시간표.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의 시간표는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왜 저희 학기 초에 시간표 다 공개할 때 보면 선생님들 것도 있던데요? 그거 가져다가 아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찾아가면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거는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학생이 리더십도 있고 학급 안에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지원자는 되게 일반적인 행동특성이 종합의견처럼 보여요. 끈기 있다, 학습 플래너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특징이 뭐냐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만 이런 공동체 역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
1학년 때 한국사, 통합사의 통합과학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1학년 때부터 어떤 내용이 보이냐면 한국사 시간에는 학습 분위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실한 학생이다. 통합사회 시간에는 아이디어가 많다. 통합과학 시간에는 성실하고 정확성을 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친구는 담임 선생님 써주시는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도 있지만 1학년 때부터 각 교과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성실한 아이다라고 기록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단어들, 하나의 문구들이 다 이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평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평가 배점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평가 요소에 따른 평가 배점은 다릅니다. 자, 보시면 고려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학업 수영, 융합형, 서류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50%나 됩니다. 즉 외대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류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기록부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면접으로 불러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면접형이라든가 뭐 이런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 고대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 면접이 50%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진로 역량이 좀 강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다음 학교들도 보시면 수명여대는 진로 역량이 450, 숭실대는 50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아이는 서류형과 면접형에서 어떤 전형에 적합한 아이일까라고 봤을 때 학업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아이면 서류형으로도 충분하고요. 근데 이 아이는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진로에 대한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면접형이고요. 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류형으로만 가야겠다 생각한 친구 또는 면접형에서 면접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각각 있었는데 서류형으로 가야 되는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수줍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제가 보면 이 아이처럼 진국이 없어요. 근데 이 진국인 아이가 면접 8번에 가서 매력을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 아이는 진짜 꼼꼼하고 성실하고 천천히 모든 걸 다 하는 친구인데 면접에서는 8분 만에 자기 매력을 보여주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서류가 더 적절한 친구이죠.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얘는 꼭 면접에 보내야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국어과 교사라서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전 수업 시간에 발표를 꼭 시키거든요. 근데 발표를 보면 와, 전교 1등보다 더 잘한다. 그러니까 발표로는 이 아이가 전교 1등이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교실에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발표를 시켜보니까 발표를 너무 잘해서 매력적인 친구들이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면접형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면접 준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보낸 숭실대 합격시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면접 준비 이제 해서 선생님이랑 약속 시간 정해서 이제 하자 오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준비한 면접 문항이 자기 생활기록부 보면서 87개의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딱 한 번만 연습시키고 말았어요, 제가. 왜냐면 너무 잘하거든요. 87개의 문항 안에 사실 면접은 제가 아까 생활기록부 그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꼬리 질문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서류형에 적절할지 면접형에 적절할지는 학업 역량이 비중이 높으냐 또는 전공에 다른 저런 진로 역량이 높으냐 또는 우리 아이가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의 능력 등등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종합전형의 이제 지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었지만 우리 아이는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실은 저는 교사일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교사는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지원자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객관화죠. 그래서 전 과목의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요즘은 대부분 국영수 사과의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영수 사과의 내신 성적, 그 다음에 6월과 9월의 모의평가 성적이 필요합니다.
6월과 9월에 모의평가 성적이 필요한 이유는 네, 저희가 나중에 수시를 지원할 때 오늘 학부모님들이 여러 설명을 들으실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면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숙제가 있는데 대략 한 10개 정도 되는 대학과 전형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하신 다음에 상담을 가시는 거거든요. 10개 정도를 가지고 가시고요.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수시를 지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모의평가를 잘 봤다. 그럼 6월과 9월의 모의평가의 평균 등급이 필요합니다. 국어의 평균 등급, 수학의 평균 등급 이런 평균 등급을 가지고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까지 쓸 거냐 아니면 그 위까지만 쓸 거냐를 결정하실 때 10개 대학 중에서 위아래를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10개 대학은 필요하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학과와 대학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분석한 다음에 그 10개를 위아래 어떻게 배치할 건가. 제가 아까 1번과 2번은 고민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5번과 6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명회 자체가 연구정보원에 있는 진로진학 정보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학생학부모형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제가 이제 원고 만들었을 때는 이 화면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찾아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시 최저 기준은 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수를 넣으면 저렇게 변환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음으로는 사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그냥 숫자로만 보면 부족하지만 마음은 너무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전국에 2,000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수시를 최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 학종의 정보라고 하는 팁이 있습니다. 그럼 저기에 학업 역량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이제 체크해 보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형광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사실 3학년 지도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수달이 돼서 형광펜으로 아이들 생활기록부 읽으면서 쭉쭉 체크하면서 나가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시기 어려우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니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한 설명을 보신 다음에 사례를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아이 생기부 읽으면서 이런 게 학업 역량의 탐구력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작년도 학벌 사례가 저희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돼요. 아까 유닛 때 선생님이 왜 빨간색, 파란색 보여주셨죠. 근데 대학별 자료에도 있고 저희 자료에도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쯤인지 보셔야죠. 자, 그리고 나면 가이드북이 필요합니다. 네. 제 머릿속에도 제가 이제 국어교사라 사실은 인문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다닌가 하지만 국어과는 자연계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연계열 아이들도 많이 지도했는데 제가 국어교사이다 보니까 이 전공에 대한 이해가 제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늘 보는 게 뭐냐? 전공 가이드북을 봅니다. 그러면 이 전공이 우리 학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본적으로는 이 학과에서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지 그 정보를 아셔야 됩니다. 전공에 대한 정보를 아셔야죠. 부모님들이 AI 학과 이런 거 아시나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학과도 많고요. 이름이 바뀐 학과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가이드북을 통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기준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이라고 해서 전자전기 공학과를 제가 검색했더니 수학, 물리학, 화학이다. 그래서 팁 1은 물리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 팁 2, 수학적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팁 3, 자기 주도성과 인내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창의성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이 학생의 생기부를 보면서 물리와 수학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거 없이는 전자전기를 가기가 어렵다. 즉 이수를 했어야 되겠죠. 이수를 했어야 되고 저런 역량들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질문들이 다 가이드 구간에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전기공학부의 차이점은 뭔가요? 왜냐면 학교들마다 이과들이 다 있는 학과들도 있고요. 예, 일부만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6개를 지원해야 되고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것처럼 10개 정도를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학과를 갈 거냐? 학과별 차이도 아셔야 되잖아요. 이런 정보를 보시면 정보통신공학과는 정보처리와 통신 분야다. 전자전기공학부는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력 등 하드웨어 분야까지.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는 컴퓨터 하드웨어 등등등. 반면에 컴퓨터공학부는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 등을 통해서 학과별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전공을 분석하는 거죠. 숭실대학교를 들어가서 봤더니 학과 소개, 학과 인재상,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이 있고요. 특히나 전자공학 전공과 IT 융합 전공에서는 뭐가 있는지 나타내주고 선택교과 가이드도 있습니다. 제가 왜 찾았냐면 저희 학생이 숭실대를 진학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 학교가 정보교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선택교과에 있는데 그러면 지원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학과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전공 가이드북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보고서 자, 여기에도 질문이 있더라고요. 전자공학, IT, AI 융합학부 다 있거든요. 숭실대에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다음에 전기공학부, 전자정보공학부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학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 우리 아이가 진짜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확인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시고 나면 지원 참고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10개 준비하셔야 된다고 했죠. 예, 그 10개 준비하실 때 이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 너무 숙제가 과한가요? 근데 우리 아이 보내야 되잖아요. 예, 저희 선생님들도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10개 안 하고 저는 6개만, 왜? PT 안에 다 보여야 되니까 6개만 준비했는데 학생을 교과전형 둘, 종합전형 베이스로 쓸까?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체 장력을 이 아이가 충족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정시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서 10개 대학을 저희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제일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선생님 자기는 동대는 꼭 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건대나 동대나 홍대나 비슷한 라인을 같이 바꾸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숭실대. 그럼 넌 어디까지 붙으면 갈 거냐 그랬더니 숭실대, 국민대 라인까지 붙으면 저는 학교 열심히 다닐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집 단위로 전자전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IT 융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3, 2022 사실은 더 역량이 되시면 2021까지도 봐주실 수 있는데 그 아무리 못해도 2년치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경사항들이 있고 추이가 있기 때문에요. 2022의 경쟁률 충원 인원 그 다음에 50%, 70% 컷. 이거는 어디서 보냐. 예, 사실 어디가라고 하는 자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교에 제공하는, 특히 학교에는 책자가 다 가 있는데요. 4년제 대학에 대한 정보들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쓸까? 2+4로 쓸까? 3+3으로 쓸까? 그러면 이 아이가 수능 최저 어떻게 맞출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0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10개. 자, 그래서 전교과 내신이 2.9예요. 자, 홍익대 산출 등급으로 왜? 학교마다 사실 종합전형은 따로 교과 내신을 계산해주지 않는데 제가 교과 전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전교과는 2.9인데 홍익대는 2.7, 숭실대는 2.5, 과기대는 2.7. 근데 이 아이는 모의고사 평균 3등급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인서울이 어렵습니다. 인서울이 어렵습니다. 그럼 아이가 숭실대나 국민대까지 가겠다. 그거는 아주 적절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이의 내신 성적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모의서류 평가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반영할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신이 2.5등급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이 조금 더 높은 학교 그룹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건국대나 숭실대까지 진로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는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 요소에 따라서 반영 비율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진짜 맞는지. 자, 제가 밑에 자료의 출처를 보여드렸잖아요. 입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냥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다운받아서 쓴 건데, 동국대, 경희대, 중앙대 다 이런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대학들마다 대부분 다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되게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 합격자 사례를 꼭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뒤에 보면 자연계열의 한 학생, 인문계열의 한 학생을 매년 이렇게 분석을 해놓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아이의 거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사례로 넣었는데, 자, 맨 처음에 교과의 성적이 있죠. 성적이 있고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A, B, C 학생인데, 자, 우리 학생은 정교과는 2.9등급이고 교과, 전공 교과, 국영수과는 2.6등급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을 봤더니 수원, 수투, 기하, 미적, 확통, 수학 관련된 거 다 했고요. 물리학 1, 2 했고요. 화학 1, 2 했고, 지구과학 1 했고, 인공지능 기초 했고, 과학까지 참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례로 나와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는 선택 과목 이수를 제대로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학과 붙는 아이들 이제 뒤에 보면 학벌까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저 종합전형 가이드북 맨 앞에 보시면 요즘 대학들이 뭘 안내해 놓냐면, 이 학과에는 어떤 선택 과목을 많이 한 애들이 입학했습니다라고 보고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년 이 자료들을 진짜 교과서처럼 읽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달라집니다. 입시는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관심을 가질 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동아리, 봉사, 독서 주요 활동인데, 자, 동아리 활동을 이제 동아리부터 저희가 찾으면 자율활동에서 3학년 1학기 학급 회장, 독서 토론에 3개년 동안, 즉 5개 학기 동안 9회 참여, 또 또래학습 멘토링을 2개년 동안 운영한 친구예요. 그럼 이 아이는 리더십이나 어떤 협력적 요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친구다. 공동체 역량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봤더니 과학실험 동아리, 공학 동아리, 과학융합 탐구반 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보인다. 동아리 활동도 적절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칸에 가서 여기는 내용을 다 읽으면서 이제 저희 아이 걸 보는 거죠. 자, 봤더니 1학년 때부터 이 친구가 과학은 2등급대를 유지하고요. 학교 자율교육 활동에 2년 동안 참여한 내용이 있고요. 물리 관련 활동에서는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으로 각 교과에서 이 아이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자주 언급되는 친구예요. 즉 학교 생활을 되게 충실하게 하는 친구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봤더니 진로활동에 과학도서 특강, 관심 분야 전공 탐색 후 발표,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학과학 아카데미, 진로시간 발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제가 뒤에 배경으로 깔고 있는 동국대 사례를 읽어보면서 우리 학생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지원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았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최초냐 충원이냐 이런 것들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A, B, C를 보면서 이게 더 우수하다는 것이구나, 이건 좀 부족하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비교하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 안에다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이라든가 자율, 동아리, 진로 이런 활동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접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면접은 질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질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질문을 아까 제가 그 발표 되게 잘하는 친구는 87개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는 좀 과한 겁니다.
근데 진짜 발표를 잘하는 친구여서 이 친구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스승의 날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군대는 좋더라고요. 핸드폰 요즘 다 써가지고 카톡도 보내고 선물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희 너무 뿌듯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주신 저의 발표 역량으로 잘 군대 와서 또 포상 휴가를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진짜 프리젠테이션을 너무 잘하는 친구였는데 예, 군대에 가서도 자기가 짬짬이 포상휴가를 이것으로 받고 있다. 선생님이 인정해주신 능력이 예, 여기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 친구가 1학년 때 이미 인턴으로 대기업 들어갔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1년 동안 근무하다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진짜 아이들마다 재능은 다 다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면접 주면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지원 전공과 어울리는 것, 교과 활동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예, 대학들의 그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 보면 이런 면접 문제까지 제시를 해줘요. 자, 동아리 활동에서 뭘 물어봤냐? 마찰 전기를 이용한 정전기 유도 실험을 계획하고 발표했는데 어떤 원리를 이용한 실험이었나요? 자, 그러면 어떤 원리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아이들을 불러서 진짜로 한 활동인지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학생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이제 밑에 나오는 질문 두 번째, 세 번째도 동일한데 우리 아이들이요 수시 때 학종을 쓰는 친구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종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다음부터 수능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만 잡고 자기는 면접만 하면 붙는다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종으로 지원해서 붙는 학생들의 퍼센트는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종의 저 면접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모두 다 뭐냐? 공부해야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충족했을 때 아이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합격률을 높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률이 2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수시를 보통 종합전형을 상향 지원, 소신 지원하는데 떨어졌을 때 정시까지 가보자 한다면 수능에 대한 공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수능을 공부한 게 면접에도 도움을 주고 재시문 기반 면접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진로활동인데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발표를 했네요. 뉴턴의 제2법칙은 무엇인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교과죠, 결국에. 예, 결국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과목 세트계. 빛의 파동에 대해서 성질을 알아보고자 브레그 법칙이라는 내용을 조사하였네요. 조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모두 다 개념에 대한 학습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 연습을 시킬 때 제가 친구들한테 면접 문항을 뽑아오는 것도 시키지만 뭐도 시키냐면 개념 정리도 해오라고 합니다.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한 개념 정리, 브레이그 법칙에 대한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면접에서 꼬리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예상한 질문의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꼬리 질문으로 아이들이 합불이 갈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자신의 답변을 블라인드 면접에 이제 답변 연습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속도, 억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판가름해야 됩니다. 저희 학생이 작년에 그 면접 연습 시킬 때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이한테 왜 그 피아노 연주하면 이렇게 똑딱똑딱 되잖아요. 예, 그거 음악실에서 빌려다가 아이한테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적도 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말의 속도 이런 부분들도 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이들이 높이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즉 현실에서 살면서 이렇게 높임말을 잘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 지금은 부모님하고도 굉장히 좀 편하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정리된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경우도 유행어나 아이들이 쉽게 쓰는 줄임말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좀 정리하고 예, 연습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 면접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하시거나 선생님이랑 해도 아이들이 집에 가서 또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한테 전신 거울을 앞에 놓고 앞에 앉아서 연습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찍어와서 보여주는데 엄청 웃겨요. 예, 자기 혼자 연습하는데도 굉장히 긴장하고 왜 자기를 직접 마주대하는 것은 저희도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렇게 연습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표정이나 제스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8월 말까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방학에 들어가죠. 방학에 들어간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3학년의 생활기록부는 8월 말까지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지원 대학이나 희망 전공 확정에 따른 이거는 어떤 설명이냐면 사실 아이들이 희망하던 학과가 3학년 이번에 쓰면서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맨 마지막 생기부 마무리 때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 확정에 따른 생기부 마무리 예, 해주시고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맨 마지막까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안내하는 대로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면 합격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준비를 위한 서류 분석과 질문 연습인데요. 이거는 수능과 함께 개념 정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잘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랑 예,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오늘은 부모님들 모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부모님들 제 숙제 기억하시나요? 네, 10개 학교입니다. 10개 정도는 미리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자료집에 보면 그 지원 전략에 대한 네 번째 그 부분들의 P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예, 미리 고민을 하시면 학교 상담을 통하고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지원하시면 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예, 두 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